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권에서 마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다우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만 S&P 500과 나스닥은 그동안의 랠리에 다소 피로감을 보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PCE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미시간대가 발표한 9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70.1로 집계됐습니다. 애매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증시 이제 3분기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 당선 이후 급락세를 보였던 니케이 선물이 오늘 막상 일본 장이 열렸을 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것이 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지 중국은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또 중국과 일본 중에 어디가 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오늘 또 중국의 제조업 PMI 발표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특히나 이제 지난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 이후 보낸 첫 주였습니다. 지수 편입 종목들의 평균 등락률이 3%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부터 코리아 밸류업까지 다사다난했던 9월입니다. 시장의 흐름 짚어보면서 앞으로 증시 전망까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F 부실의 건설 경기 악화로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암울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저축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경공매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매물까지 하워머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너무 높이 오른 탓일까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부진했지만 연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지수는 제한적인 움직임 보였는데요. 최근 시장 참여자들 태도가 나름 신중합니다. 과연 이번 주 고용 지표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는 엇갈렸습니다. 다우지수가 0.33% 오른 반면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13%, 0.39% 하락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장중 상승폭을 42,600선까지 늘리면서 또 한 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주간으로 보더라도 S&P 500과 다우지수는 3주 연속 상승했고 지난 7주 가운데 6주를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대비 나머지 두 지수가 부진했던 이유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 때문이겠죠. 종목들 살펴보면 애플이 0.12% 상승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76%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2%대 조정받으면서 밀렸고 또 브로드컴이나 TSMC, AMD, 마이크론 등 다른 반도체 업종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면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정부의 회계조사 소식으로 급락한 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의 경우 1%대 하락했고 알파벳은 0.89% 상승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테슬라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3분기 판매량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10월 로보택시 행사 관련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부양책이 전기차 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비안이나 루시드 등 다른 전기차 업종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섹터별로 좀 놓고 보더라도 기술주가 매도 심리가 우세해서 가장 하락세가 컸고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등 에너지 업종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핀더더나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반면 도요타나 혼다, 미조 파이낸셜 등 일본 기업들은 약세 보였습니다. 일단 기다리던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8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3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 PC 가격 지수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로는 2.2% 상승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9월 금리 인하 시점 이전에 이미 물가가 목표치 사정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중앙은행이 피봇한 것에 발맞춰서 저감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질 만하죠.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말씀 주신 것처럼 개선 흐름을 이어간 것도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줬습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9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 70.1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13일에 발표된 예비치와 비교해서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올해 5월 이후 최고치긴 합니다.
한편 엔화가 달러 대비 2% 가까이 급등했는데 과도한 재정 정책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인물이 일본 총리로 당선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국 채권 발행 급증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금융정책 정상화 노선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엔화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향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일본 기업들 주가가 약간씩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긍정적인 물가 지표와 다른 개별 종목들 강세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처럼 하락이 확대되면서 나스닥 지수 등이 약세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매도 흐름과 또 엔화 강세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더불어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그간 쌓인 피로감과 고점 부담감이 누적된 탓도 있겠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4분기가 시작된다는 기대감, 또 미 대선이라는 큰 이슈로 유동성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전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비트코인 65,400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있죠. 주요 주가 지수가 고점을 높여가는 가운데 이번 랠리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이처럼 고용지표에 달려 있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 중요도가 더 커지는 만큼 힘 조절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당국은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용 H20 칩을 구매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해당 제품은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성능을 낮춰 만든 중국 시장 맞춤형 칩이지만 이마저도 미국에 의존하지 말라고 자국 기업들의 압력을 가한 겁니다. 이번 지침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중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지와 같은 효과를 내는데요. 이와 함께 화웨이나 캄브리콘 같은 자국 AI 칩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AI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내세우고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난 5월에는 우리 돈 64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최근 엔비디아의 H100에 필적하는 칩 개발을 완료하고 10월 중 양산에 나설 예정이고 중국의 대표 메모리 회사인 창신 메모리는 자체 기술로 핵심 AI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에 성공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선봉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픈 AI와 헤어질 결심을 세웠습니다. 최대 65억 달러를 모금할 것으로 예상되는 펀딩 라운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최근 파트너십까지 맺으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애플의 변심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최소 투자 금액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픈 AI의 지배구조 변화도 향후 펀딩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리 기업으로 기업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챗GPT의 어머니로 불리는 미라무라티를 비롯해 핵심 일문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번 결정이 오픈 AI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던 회사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또 이번 펀딩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큰 손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폭탄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납니다. 다음 달 4일 회원국 투표를 거쳐 고유 관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다만 중국 측과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투표일은 다시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방안이 투표에서 가결되면 오는 11월부터 5년간 시행되게 되는데요. 유럽 인구 65% 이상인 EU 15개 회원국이 반대하면 부결되는데 현재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상계 관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고요. 막판 중국의 협상 작업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방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중국과 공급망 경쟁 중인 미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인수합병전이 복잡해진 배경으로 회사가 중국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분쟁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과 독립된 공급망을 구축하길 바라는 미국에 있어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MBK는 고려아연은 마타도어를 넘어 외신 기사도 왜곡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수 시 핵심 광물 공급망 교란 등과 같은 문장 표현을 사용해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지만 해당 기사 어느 곳에도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고려아연은 미국 유력 언론이 이번 공개 매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중국 중앙은행이 지준율과 정책금리를 낮추는 등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서 곧바로 중국 정부는 재정 정책과 정부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상하이시는 5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42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배포할 예정인 가운데 베이징과 광저우도 비슷한 규모의 쿠폰을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될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자 중국의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중국 소비 관련주인 카지노주, 화학주, 의류 관련주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의류 기업인 형지 엘리트가 17.98% 뛰었고요. 화학주인 롯데케미칼과 효성화학이 각각 11.16%, 7.51%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인 코스맥스가 10.85%, LG 생활건강도 5.36%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면서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에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라면서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AI 기술 연구, 개발과 AI 기반 서비스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2030년까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울러 민간 부문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AI 분야에 총 6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면서 AI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AI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도 함께 들썩였는데요. 마음 AI가 4.56%, 브레인즈 컴퍼니가 3.13% 올랐고요. 바이브 컴퍼니와 모델 솔루션이 모두 2%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메타가 새로운 AR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을 공개하면서 증강현실 관련주들의 연일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근 연례 개발적 컨퍼런스 커넥트 2024를 열고 AR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시제품을 선보였는데요. 검은색의 두꺼운 뿔테 안경처럼 생긴 오라이언은 안경처럼 쓴 채로 문자 메시지는 물론 화상통화와 유튜브 동영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손목 밴드와 눈의 운동을 추적하는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손으로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거나 스크롤해 기기를 사용합니다. 이런 가운데 메타 외에도 점차 AR 기기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관련주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애플은 비전 프로와 함께 AR 스마트 안경 개발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소셜미디어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도 지난 17일에 공개한 AR 안경 스펙터클에 구글의 생성형 AR 모델 제미나이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넥스트가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버넥트가 14.6%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이노시뮬레이션과 위즈빅 스튜디오가 7%대, 덱스터가 6%대 상승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 주도 웹툰 종합축제인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 어워즈가 열렸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성수동 일대에서 축제가 개최됐는데요. 이번 축제는 전 세계 최고 웹툰을 가리는 행사로 공모와 추천을 통해 모집된 총 104편의 작품을 심사했고요. 최종 수상작으로는 전 세계 143억 조회수를 기록한 최고 인기 작품인 나 혼자만 레벨업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웹툰 산업 육성과 지식재산권 가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내년도 만화와 웹툰 관련 정부 예산으로 295억 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18%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의 제작을 도와주는 글로벌 웹툰 IP 사업과 웹툰의 현지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웹툰주도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핑거 스토리오가 20.54%, 와이랩이 10.04% 올랐고요. 미스터 블루가 6.06%, 조이시티가 4%대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은 양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마이크론 호재가 길게 가지 못하고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뚜렷한 재료들이 있었던 중화권과 일본 증시로 자금이 쏠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비중 조절의 희생양이 돼버린 모습입니다. 그나마 계속되고 있는 차이나 플레이의 중국 관련 섹터들이 힘을 내줬는데요. 이번 주는 퐁당퐁당 연휴라 시장 대응하기가 더욱더 까다롭겠습니다. 9월 마무리를 앞둔 시점, 그럼 전 거래일부터 복귀하시죠. 양지수 일제히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0.82% 하락해 2649.78포인트, 코스닥도 0.6% 약세로 774.49포인트였습니다. 양 지수 모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장중 내내 밀리면서 결국에는 종가 저점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수급적인 여건이 좋지 못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마감 상황부터 보면 기관이 10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4,312억 원 매도 우위, 빅 이벤트들을 소화한 뒤에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나마 지수를 지지해주던 기관이 이대로 팔자 포지션으로 돌아서는 건 아닌지 지켜보셔야겠고요. 한편 외국인은 2,654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1,77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지수의 상승을 이끌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766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는데 4거래일 만에 매수에서 매도로 방향을 바꿨고요. 기관도 42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69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0.77%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는 HBM3 12단 양산 소식에 시장 선점 기대감이 커지며 1.6%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강세 기록했고요. KB금융이 3.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대표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6.27% 떨어져서 황제주 자리를 반납하고 내려왔습니다. 종가는 98만 6천 원. 셀트리온도 3.56% 하락해서 19만 4,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10위권 내에서 에코프로비엠과 클래시스 두 종목만 상승했습니다. 바이오 쪽은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지면서 일제히 약세 기록했는데요. 알테오젠과 HLB가 2%대 하락했고 리가캠바이오가 5%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삼천당 제약도 2.84%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 마감 상황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환율은 8원 60전 내린 1,318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개월 만에 최저치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자 이에 동조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환율은 예상을 밑돈 8월 PCE 지표에 1,307원까지 내려갔다가 역외환율 소폭 반등하면서 1,310원 선이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빅컷 이후에 중국까지 돈풀기에 나서며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아시아 증시 휴장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쉬어가고 중국도 화요일부터 다음 주 7일까지 쭉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미증시 움직임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화요일에 나올 제롬 펄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 그리고 3일에 나올 9월 ISM 서비스업 PMI를 비롯해서 4일에 나올 9월 고용 보고서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섹터별로는 2차 전지 쪽이 주목됩니다. 테슬라가 수요일에 3분기 차량 인도량을 발표하는데 마이크론이 반도체를 끌어올린 것처럼 이 테슬라가 2차 전지 섹터에 훈풍을 가져다 줄지 지켜보시죠. 오늘은 한국은행이 금융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의 회동, 그리고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등 금융권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무인물류 자동화 솔루션 기업인 제닉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데요.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 외 거래에서는 토큰 증권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토큰 증권 발행을 위한 법안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총량관리 플랫폼 개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과 K옥션, 핑거, 서울옥션 등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오늘까지 강한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금리 인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PC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또 한 번 B컷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그럼에도 미증시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그동안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이 정도에서도 미증시 따라서 고점 부담이 있을지 아니면 이럴 때 치고 올라갈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이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일단 지금 국군의 날 그리고 개천절 휴일로 3거래일 휴장을 하게 되고 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개인 소비 지출 발표 있었고 이번 주에 또 제조업 지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앞서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일본에서는 새 총리가 당선이 됐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월말이기도 하고 3분기 말 그리고 이제 또 10월 4분기가 시작되고 월말 월초에 또 지표들도 많고 이벤트도 많은 와중에 그야말로 우리는 퐁당퐁당 휴일이 되면서 그렇죠. 주중에 거래할 수 있는 날이 3거래일에 불과하네요. 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은데 대응하기 만만치 않으면 그냥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새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 화면에 저게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지난 주말은 진짜 시장 지수 보고 있으니까 물론 섹터별로 등락은 달라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느낌은 다르겠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보면 어쩜 우리 시장이 일어나 싶기도 하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만큼 빠졌으면 가장 기회 있는 시장이 우린가 싶기도 하고. 네. 그동안 참 소외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요. 오늘 또 우리 송 대표님하고 한번 짚어보시죠. 두루두루. 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저 궁금한 게 금요일 날 우리 시장 지수가 저 정도까지 빠질 뭐가 있었습니까? 결국 이 반도체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날 밤에
아까도 뭐 앞에 예. 그 뉴스 코멘트들이 있었지만 네. 그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엔비디아 포함해서 예.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안 팔 거야 했잖아요.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우리 안 팔 거야였는데 이제 중국이 드디어 이제 우리 안 살 거야로 아,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예, 우리 안 살 거야로 이제 이게 그러면 양쪽이 말이 이제 맞춰진 거잖아요. 그럼 네. 중간에 끼어 있는 기업들이 그럼 어디다 팝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결국은 중국발 그러한 이 기술주,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의 그러한 그 부담, 사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도 사실은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들 포함해서 TSMC도 미국 ADR이 금요일 밤에 한 4% 이상 하고 거의 5%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대만에서 금요일 하락한 것보다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 하락한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만큼 지금 이게 중국 정부가 나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오히려 2022년도에 바이든이 대중국 때리기 첨단 기술 패권 유지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때린 사이에 오히려 중국에서 과하게 수입을 많이 했는데 예. 그것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 발표 때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마이크론은 대중국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걸로 알려져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대중국 매출이 큰 기업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 같겠죠. 뭐 이래서 또 내지는 이제 유럽 또 ASML 또 도쿄에 있는 마이크론 도쿄 관련된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이런 쪽에 그런 걱정 부담이 다시 재급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는 좀 걱정이 왜냐하면 이제 양쪽의 말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여전히 우상향의 매출 증가율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미국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런 그 기술 관련된 종목들, 특히 대중국 수출이 많은 종목들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기 중국이 무슨 대안이 있어서 저런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예. 약간 겨울을 날 수 있게끔 그 사이 장비 어마어마하게 수입했잖아요. 사실은 하기야 미리 사재기를 했을 수도 있겠네.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네, 대놓고 네, 많이 네,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언제까지 끌려갈 수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판단해서 예.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가야겠다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한 거겠죠, 네.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이제 중국이 이제 수입 안 하겠다라고 사실상 어나운스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는 우리가 안 팔 거야 이거 갖고 우리 한쪽의 얘기만 듣다가 양쪽의 합이 맞았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빨리 식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지난주 보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온 이슈로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경기부양책 네. 나오면서 보니까 뭐 중국 쪽의 뭐 본토지수도 그렇고 항생지수도 그렇고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게 우리 그 여의도 시쳇말에 빈집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빈집털이. 그게 네. 주식 전문가들이 자주 쓰는데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무도 안 들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뒤늦게 이제 네. 따라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비어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 안에 그쪽 네네. 비중이 다 비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 빈집. 섹터. 예, 위주로. 그래서 빈집을 털이하러 간다 그러면 그쪽 부분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이 예. 사실 4년 동안 거의 천덕꾸러기였잖아요. 그랬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면 결국 기대해서 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실망하고 빠지고 이것이 지속되고 중국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느낌 들고 뭐 이제 이러다가 드디어 지난주에 중국 정부도 이제 마음을 좀 돌린 것 같다. 그 사이 이렇게 표현해주면 좀 꼰대스럽게까지 상당히 아무 귀 꽉 막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갑자기 지난주에 확실히 나왔던 거는 매우 이제 전향적으로 보였거든요. 네. 시장이. 그리고 상당히 종합적인 그러니까 부양책 통화 부양책뿐만 아니라 재정 부양책까지 예. 합쳐서 통합 패키지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차트에 있지만 이게 과연 저기 이 나라 일반 그런 전체 시장 지수인가 싶을 정도로 홍콩 항생 지수가 16% 한 달 동안 16% 네. 올랐는데 한 주 동안 거의 한 2, 3% 올랐으니까 사실상 지난 한 주가 거의 다 다 선정을 했다는 합니다. 거네요. 결국은 그만큼
거꾸로 말하면 시장에서 기대가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기대가 없었는데 깜짝 그런 선물을 그도 상당히 생각보다 공격적이고 강력한 부양책들을 내다 보니까 시장이 화답을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사실은 홍콩 항생을 빼고 나면 나머지들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워낙 한쪽이 높다 보니까 나머지는 상당히 좀 땅꼬마 같은 느낌. 예. 땅꼬마. 아, 예. 왜냐면 지금 스페인이나 뭐 싱가포르 이런 데도 4~5% 한 달에 4~5% 많이 오르면 오른 건데. 매우 많이 오른 건데 우리나라도 한 2%는 올랐었습니다. 저기 우리나라는 없는 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맨 코스피. 우측인데 2.2% 지난주에 2.1% 올랐지만 한 달은 거의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달은 좀 부진했고 지난주에 이제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또 이 반도체 쪽에 약간 악재가 있어서 이번 주 이제 9월 30일이고 이제 10월 달 시작되는데 상당히 뭐랄까 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10월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연준이 50bp 인하하면서 지금 주요국 그 중앙은행들도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사실 뭐 유럽 쪽에서 먼저 이미 있었고요. 네. 또 ECB도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또 시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를 놓고 보면 한 주만 놓고 보면 사실은 연준이 금리 인하한 그 주는 오히려 올랐었잖아요. 예. 하지만 한 달을 놓고 보면 확실히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 그건 확실히 이제 시장 금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차들 보시면 확실히 미국이 연준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주요국의 시장 금리인 국채 금리 10년물도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다. 어느 한 나라도 안 오르고 지금 다 빠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미국이 가장 많이 빠졌고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호주,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 뭐 이런 쪽 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다 쫓아서 같이 금리가 떨어지고 이것 자체는 어쨌거나 시장 전체는 통화 완화책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특히 주식 투자 입장, 채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 뭐 일단 PC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주말 보내시면서 다 체크는 되셨겠지만 그 정도 같으면 이제 물가 지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연준이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정도의 레벨이 왔는데 이번 주 우리가 이제 휴일을 앞두고 좀 체크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여느 때보다 이제 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그렇죠. 게 중요성이 커지기도 했고 또 이렇게 주말에는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우리 또 휴일 날인 또 뭐 3일인가요? 건물협에는 또 ADP도 나오고 인간고용. 뭘 좀 봐야 될까요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ISM 제조업 지표는 그러니까 이미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여전히 그 소위 수축 국면? 국면 안에 유지될 거다. 10월 정도까지는. 네. 왜냐하면 신규 주문이 재고하고의 그런 격차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앞으로 2~3개월 동안에 제조업 종합지수가 안 좋을 거다라는 걸 이미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고가 되고 있어서 그거는 사실상 사람들이 큰 기대는 없다. 오히려 좀 그 수축이 조금 줄어들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거는 주간 소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열심히 보고 있지만 네. 찌는 여전히 고용 지표고요. 아, 주말에 찌는. 나오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된 네, 네. 전체 그 예. 소위 미국의 이제 고용 노동 총계청에서 발표되는 요게 이제 BASL에서 발표되는 요게 찐이고 그 전에 전날이니까 ADP 네, 민간 예, 고용. 예. 이것이 그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벌어졌다가 최근 한 1년 사이에 상당히 그 뭐랄까 코릴레이션이 높아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소위 선행 지표 역할을 하루 앞서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ADP 고용 지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고용 지표에 이제 두 개의 흐름이 요즘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목요일 밤에 발표될 ADP 고용 지표.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 대표님도 이코노미스트로서 이렇게 지표 중심으로 이렇게 시장을 짚어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지표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번에 왜 금년 3월로 끝났던 그 이전 1년치 고용 지표를 확 그냥 수정하면서 알고 보니 1년 동안 우리가 애초에 발표했던 것보다 한 80만 명 적었네요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월 평균 6만 5천 명씩 깔아 이건데 기존 지표에 이건 뭐 확 뒤집어 버리는 거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그 중에 아니 우리는 한번 언제입니까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한번 2분기 연속 GDP가 미국이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그때 살짝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자기를 새로운 기준으로 한번 이거 GDP를 갖다가 한번 산정해 보니 그때 한 번은 마이너스였지만 그 다음 분기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가지고 우리 경기 침체 없었네 하거든요. 이걸 뭐 이 정도면 거의 중국하고 삐까삐까 아닙니까? 지표 갖고 저거 마음대로 이제 와서 아니야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놀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나마 이제 거꾸로 말하면 좀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이게 백밀러 지표다. 백밀러 이미 지표. 다 이미 다 지나간 얘기다. 지나간 거라는 거고. 근데 그럼 이제 일견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그러니까 측정하고 추정하는 것이 이전보다 상당히 그 정확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후에 예. 너무 이게 소위 리비전이라고 하죠. 예. 수정을 너무 과하게 한다. 과하게. 뭐 이렇게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당장 발표되는 것들을 보고 또 그것의 예측치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어차피 지나간 과거치가 큰 변동이 있어서 이 현재의 숫자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나마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걸 감안하면서 보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이제 그 고용 지표 좀 눈여겨 보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되는 거 확인이 되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 행보 좀 가속화시킬 명분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만큼 경기 연착륙보다는 또 경착륙 우려가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미국 시장을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특히 주식시장은 미국의 네. 주식시장은 미국에는 완전 연착륙에 경기가 지금 골디락스 상황이 쭉 지속될 거야. 이제 이것이 이제 상황이 될 거야가 얘기가 되고 기대감이 있는 있죠. 거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업종을 놓고 봐도 지난 한 달간 놓고 보면 제일 좋았던 게 경기 소비재,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소재가 사실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그렇죠. 좋았어요. 산업재도 상황이 네. 있고. 그러니까 빅텍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빅테크 있는 업종들도 올라왔지만 그래서 경기 소비재 중에 뭐가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올랐나 봤더니 테슬라도 있지만 네. 그 위에 미국의 카지노주들 카지노요. 윈 뭐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저스 뭐 이런 예, 데들이 예. 사실은 지난 한 달간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사실 그쪽 업종에서 그걸 끌어올리는 거. 아니, 최근에 국내 증시 쪽에서도 카지노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꽤 좋았거든요. 예, 이제 국내는 특히 지금 중국의 마카오가 사실은 코로나에 완전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100이었으면 네. 코로나 직후에는 20까지 떨어졌다가 네, 네. 지금 거의 다 100까지 다 이제 방문객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카오 그 정도 되면 해외로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니 또는 서울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들 네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런 확산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대할 볼만한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황 자체는 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또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의 상황은 골디락스로 갈 거야라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은 확실하게 좀 벌어져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걱정이 된다. 온도 차이가 있네요. 많이 차이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맨 마지막 차트를 제가 그냥 먼저 보여드릴게요. 13번 맨 마지막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미국의 연착륙 확률에 대해서 지금 짙은 파란색이 주식 수익률로 과거에 이 정도면 연착륙 때 그 성과하고 비슷하냐 아니냐 그렇게 따져서 보면 지금은 주식시장은 연착륙이 오고 경기가 꾸준히 좋을 거다라는 것에 확증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연착륙은 당연한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채권도 거의 같이 동행하다가 지금 고용지표가 꺾이는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하는 이거 아닐 수도 있겠네. 이게 하얀색 선입니다. 지금 밑으로 내려서 이제 절반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뭔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투자는 입장에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고 그렇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수익률이 높은 게 좋은 거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전에는 저들이 같이 썼던 게 뭐냐면 연준이 다 구원해 줄 거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갈라진 걸 놓고 보면 적어도 지금 상황은 이제는 경제 지표가 그때 말씀드리면 굿뉴스 이즈인지 굿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엔 고용 지표가 잘 나와야 됩니다. 이제 고용 지표가 안 나오면 적어도 주식시장에는 확실히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와야 된다라는 게 경착륙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 그렇죠. 예. 이 현재 경기가 좋은 상황이 사실 미국 경기는 여전히 좋은 거거든요. 예.
지금 앞으로 안 좋을 거야가 이제 채권 쪽에서 말하는 거고 주식은 계속 좋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가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은 둘 중에 기대감에 어느 쪽을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향후 판도가 확실히 바뀔 거다. 사실은 시장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보면 그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이거 저도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10번 차트입니다. 그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횟수 전 세계 한 100여 개 그 중앙은행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다 금리 인하한 횟수들을 모은 거예요. 그럼 가장 많았던 게 역시 코로나 발발했었던 아하, 예. 그때가 거의 50회 가까워 예. 49회가 있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전쟁하면서 사실은 거의 이제 금리 인하 없다가 최근 들어서 스물스물 올라와서 지금은 전 세계 100여 개 그 중앙은행들의 합이 지금 25회까지 올라와서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 2008년도 12월에 28회였으니까 25회면 상당히 높지. 결국은 전 세계 국가들이 통화 완화책으로 다 일심단결하고 있다. 일단 시장에는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일단 긍정적인 시장 환경은 만들어졌다.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걸 받아들일 그 투자자들의 심리는 거의 그냥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이런 표현 좀 만땅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속젠에서 이제 소시에트 제너럴에서 네네. 이제 그 교차자산 모멘텀 지수가 있는데 이게 지난 한 14년, 15년 동안 100까지 간 경우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5번밖에 없거든요. 그 5번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투자자들의 마음은 열려 있어요. 좋은 뉴스만 줘. 그럼 난 계속 살 거야. 라는 얘기로 이제 마음이 다 꽉 충만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좋은 재료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신뢰가 안 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지표가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게 항상 오래 안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거꾸로 말하면 어찌 보면 너무 목에 차 있어서 뭔가 약간 안 좋은 뉴스가 나면 또 후루룩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근 들에 좀 상당히 많이 오른 장세 투자자 심리가 오픈돼 있는 데다가 뭔가 뭐를 추가적인 더 올라갈 수 있는 뭔가 거리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용어가 어렵네요. 속된 모멘텀 지수라고 하니까 그게 소시에테 제네럴에서 발표하는 모멘텀 지수. 예, 총 한 11가지 모멘텀 지수를 다 합산한 거거든요. 예를 네. 들면 소위 이제 그 민감주냐 방어주냐. 지금 민감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또 내지는 구리금. 근데 그게 소시에테 제네럴에서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모건 스탠리도 있고 뭐 다 다 있는데.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걸 또 다른 발표하면은 소위 유포리아 지수. 예, 이제 행복감 지수. 지금 네. 행복감 지수가 거의 최고치에 와 있는 목에 거죠. 차 있다. 예.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건 좋다는 얘기인데 더 좋을 수 없다의 방점이 가는 건지 좋은 거에 방점이 가는 건지 그것이 이제 상당히 교묘한 민감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 매크로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미 연준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중국이 저렇게 대대적인 뭐 지준율을 비롯한 금리 인하에 나서고 부양책을 갖다가 강력하게 펼칠 수 있는 것도 연준이 어떻게 보면 물꼬를 터준 거 아닙니까? 그럼요. 50bp라고 예. 하는 금리 인하 갖다가 단행해 주니 중국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다른 나라들도 심지어 우리 한국은행도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아까 보여주신 그 표에 보니까 9월 한 달만 전 세계 한 100개 중에 한 25개 정도 은행들이 4분의 1 정도가 그냥 다 금리 인하에 동참하고 네. 뭐 그런 시기니 어떻게 보면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완화 국면으로 접어드니까 자산들이 좋을 수밖에 없고 한데 요 부분은요. 골드만삭스가 또 This time is different를 또 들고 나온 게 중국 이번엔 다르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중국 경기 부양책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뉴스의 흐름만 보더라도 거의 뭐 늘 190조, 뭐 170조, 즉 1조 위안 안팎의 부양책은 숱하게 있었거든요. 숱하게 있었던 와중에 계속 중국 정신을 흘러내렸고 경기는 침체 국면이고 했다가 이번에 하니까 이번은 좀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골드만삭스의 그 이번은 다르다. 우리 송 대표님 보시기에는 진짜 다르다. 제대로 한번 할 것 같다. 이번은 다르다에서 저는 방점을
저는 그 중국 정부가 내놓은 거 말씀 주신 대로 네. 이건 좀 뚜껑을 좀 더 열어봐야 됩니다. 네. 이제 실제로 다 얼마나 될지 효과가 있을지 봐야 되는데 다른 거 확실히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예, 아까 빈집털이라고 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예. 투자자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음. 이제 중국에 대해서 다 미워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들고 있다가 이제 미국은 사실 어찌 보면 좀 목이 차 보이기도 목에 차 하잖아요. 보이고 좀 비싸 보이고. 예, 근데 갈 데를 좀 찾아 헤매고 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르다 저는 본 거는 중국 정부가 달라졌다. 뭐 일부도 있겠지만 사실은 투자자들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마음이 달라질 만한 서로의 위치네요. 그렇죠. 중국은 거의 4년 바닥권이고. 동안 완전히 지금 전 세계 멀티플이 제일 싼 그러네요. 나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은 다르다에 일정 부분 동의할 수도 있겠다. 이제 다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 있을 거냐. 그래서 제가 그 중국의 이제 부양책 정리를 네. 한번 해서 갖고 왔는데요. 예. 혼자 너무 떠들고 있네요. 아, 아니에요. 예, 중국의 부양책이 이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이제 제가 두 가지 쉽게 이제 중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미국은 S&P 500을 보면 네. 중국은 CSI 300이라는 거를 봅니다. 이게 뭐냐면 상하이 종합지수에 있는 종목과 셴젠에 있는 기술주 종목 두 개를 예. 섞어갖고 300개 종목 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CSI 300 지수를 보시는 게 제일 맞는데 그 전 차트 보시면 지금 검정색 선이 CS 300 요게 좀 바닥 대비 그냥 바로 16%나 지금 올라갔고요. 이것 따라서 구리 선물 가격도 한 15%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주식시장만 반응한 게 아니라 실물 시장에서도 이게 중국에 예. 이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의 부양책을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예. 첫 번째로는 지준율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2007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 이게 뭐냐면 은행 보고 야 돈 적게 갖고 있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 인민은행에 돈 덜 맡겨도 되니까 많이 풀어 이제 얘기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0조 원 정도 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좀 확실히 줄 건데 한 28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줄 것 같고. 저게 새롭게. 신규가 아니고 이번에는 기존에 나가 있는 것도 인하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한 것 같던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략 계산된 게 이제 예. 저 정도다 이렇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28조 원 정도가 이제 주니까 사실은 그게 그다음에 소비론가 어딘가 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 이번에 새롭게 확실히 나온 게 특별 구체입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재정 부양책이 나오는 건데 네. 국채를 2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74조 원을 찍어서 이걸 반으로 나눠 갖고 1조 위안은 아까 봤듯이 지방 정부 재정 건설책에 넣고 그게 이제 부동산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1조 위안을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대략 374조의 절반 정도 되니까 한 19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기억하시겠지만 바우처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무슨 TV 사거나 또 내지는 뭐 자동차 살 때 싸게 살 수 있는 일종의 소비 쿠폰. 그렇죠. 이제 그거 나눠주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에 이번에 보고 제가 재미있게 본 게 뭐냐면 두 자녀 이상 자녀이 갖고 있는 데에서 지금 이제 중국은 애 많이 낳으라고 이제 열심히 예,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거기 대해서 두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자녀당 월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을 그냥 무상 지급 돈 써라.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회성 15만 원이 아니고 월. 예, 월 앞으로 쭉 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다 보면 확실하게 좀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를 증작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만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주식시장의 유동성도 그냥 바로 대놓고 공급하겠다 해서 한 150조 원 넣겠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중앙은행이 이제 넣겠다라는 거라서 시장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이거 대충 다 합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40조 원 되고 중국 GDP의 한 3% 이건 그러니까 동시에 다 한꺼번에 다 난 거예요. 낼 수 있는 거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 크네요. 예, 스케일이 큽니다. 예, 그래서 740조 원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GDP가 한 1,800조니까 73, 21, 한 절반 가까이 되네요. 그 정도 규모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좀 온기가 돌지 않겠냐는 기대는 충분히 해볼 수 있고 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결국 믿으려면 이번에 요거 지나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부동산 거래 네네. 감소가 일단 멈춰야 되고요. 이제 사실 늘어나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이
좀 다시 리바운드 해줘야 되는 이 두 개가 나타나야 이게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될 텐데 적어도 지금 현재 중국에 뛰어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능성 있다라고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50포인트, 코스닥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72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좀 혼조세가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1% 상승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가는 64,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아무래도 엔비디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줬었고 오늘 호가에서는 2%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중국 당국에서 이제 자국 기업들한테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침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도 좀 그 영향이 예상되는 호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1만 7,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96만 7,000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는 0.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4,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보합, KB금융 역시 보합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4%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39만 2,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최근에도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700원. 알테오젠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2만 9천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9만 2천원, HLB 1.9%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만 4,300원, 엔캠 보합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 지금 호가에서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는 0.5%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6,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난주에 2거래 연속 주가도 상승을 보여줬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이 되네요. 삼천당제약 3%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2천원. 휴젤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소폭 하락 예상되면서 호가는 19만 8,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오늘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주가 낙폭이 확대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또 2차 전지주라든지 바이오 쪽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요즘은 이제 그쪽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가 춤을 추는데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2,650원 그래도 지키면서 3분기 마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요? 인간적으로. 시작이 인간적인 적이 있었나요? 그래 놓고 10월 가서 2,650 딱 중간에서 2,700 쪽으로 갈래, 2,600 쪽으로 갈래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이건 네. 한번 또 열어보시죠 뭐. 근데 어쨌거나 일본 니케이가 그때 지난 주말에 낙폭을 갖다가 지금 개장 전에 급격히 좀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 회복하는 모습이라서 저 그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예. 일본이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될지. 아니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이시바 시게루 새 총리로 당선이 되는 거 이거 시장에 어떤 영향이 근데 있다라고 잠깐만 봐야 돼요? 정민 씨, 일본 넘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송 대표님 설명 중에 제가 궁금증이 하나 네네. 있어가지고 네네. 아까 그 도표 다시 한번 폈을 때 네. 특별 국채 발행하는데 네네. 네네. 대표님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저 정도 규모가 네.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한 370조가 넘는 저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저걸 발행을 해서 시중 자금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 보면 저거는 부양책으로서 의미가 없고 결국 그러면 저것도 인민은행이 저걸 사주는 식으로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 방식으로 해서 돈이 막 팍팍 풀릴 방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일단은 적어도 지금 올 상반기에 중국의 그 인민은행과 중국 정부가 제일 고민했던 거는 예. 중국 채권을 너무 많이 사서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걱정했거든요. 그걸 누가 샀냐? 중국 인민들이 샀습니다. 중국 네네. 인민들이 예,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은 지금 저축률이 너무 높아서 문제거든요. 네, 예. 돈을 다 움켜쥐고 있잖아요. 예. 사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말씀 뭘 걱정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중국은 오히려 거꾸로 돈이 돌게 하려면 다 움켜쥐고 있는 돈들이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면 투자가 자꾸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리를 좀 더 주고라도 국채를 발행해서 그 예. 돈이 다시 풀리게끔 도와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달러 위안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위안 강세가 되길래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게 아니고 또 중국 인민은행도 옛날에 버냉키 뭐 옐런 시절처럼 우리가 돈 찍어서 국채 사줄게요 해버리면 이게 위안이 강해질 수가 없는데.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일본 얘기요. 네. 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 이제 새 총리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홍보를 할 텐데. 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월 1일 날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소위 총 내각이 다 확정이 되고 예. 특히 경제 수장으로 누가 올라오는지 뭐 이런 걸 봐야지 네, 이제 예. 확실하게 결론이 날 텐데 왜 시장이 이렇게 깜짝 놀라면 첫 번째로는 이시바 시게루가 될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이분이 이미 4번이나 고배를 맞습니다. 마셨죠? 이제 예. 아마 지금 연세가 거의 70 다 돼 가시는데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사전 오기 하신 거거든요. 네네. 사전 오기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왜 그랬냐면 그 전에 기대가 다카이치라고 예. 최초의 여성 총리 후보, 총재 네, 후보, 그래요. 맞아요. 예, 이분이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했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또 이 다카이치가 그 전에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위 금리는 인상하는 거 안 좋아. 엔화 그냥 약세가 좋아.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엔화는 계속 달러 대비 약세로 가고 시장은 그것 때문에 이제 즐거우면서 같이 올라갔다가 주식시장은 이게 깜짝 장 끝나고 이제 그 시게루가 되다 보니까 네. 이시바가 이제 전 간사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사실은. 그래서 환장 놀라서 이제 쭉 빠지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이게 과도한 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전 그 소위 3명의 이번 후보들 중에 그래도 이시바 시게루가 BOK의 독립성을 좀 보장을 해주는 BOJ. BOJ의 네. 독립성을 좀 소위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 소위 금리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유일하게 대놓고 얘기한 예. 그 후보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명확한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하게 그러니까 소위 BOJ의 우에다가 원하는 식으로 본인들의 금리 정상화 방향성을 좀 잘 지킬 수 있겠다. 정치권의 압력을 좀 덜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좀 이것이 그 엔화 강세로 급강세로 나타나게 돼서 이것이 보니까 딱 하필이면 또 빠진 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이 8월 5일 날 시장이 그 박살 났었을 때 네네. 엔화가 엄청 초강세로 그랬죠. 왔어요. 그 시점까지 예. 그냥 바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시점에서 기대감 때문에 엔화 약세가 꽤 올라왔고 그것 때문에 니케이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지금 그 이시바 신임 내각 정부의 경제 방향성이 어떠냐 보기 전까지는 다시 이전과처럼 니케이 훨훨 날아가고 엔화 약세 계속 가고 이런 방향성은 시장에서 배팅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또 수순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또 중의원 해산하고 연내 한번 다시 이제 선거해서 11월 10일이죠. 지금 예상되는 게. 예상되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시바 시게루 즉 자민당 총재 이꼬르 결국 일본 총리인데 네. 그 총리에 대한 어떤 뭐 힘이 어느 정도 실릴 수 있을까는 선거 결과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쭉 듣다 보니까 저도 이것저것 자료를 네, 네. 찾다 보니까 예. 다카이치 쪽으로 지금 사실은 그 지금 일본 의회에 지금 스캔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자금 관련해서. 정치자금 관련해서 그 소위 부정을 저지른 그 의원들은 다카이치 쪽을 밀고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다카이치가 되면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이제 해산하고 신임 그 소위 그 총선할 때 네. 의석을 너무 많이 잃을 수 있다. 아. 라는 우려 아하, 때문에 반면에 아하. 이시바 시게루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그 소위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번에 후보로 나는 공천 안 해줄 거야라고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몰렸다라는 내부 표가 몰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11월 11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이시바 시게루한테 힘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는 그때 말씀 주신 대로 결과
자민당이 압승을 하느냐 여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만은 예.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압승을 해야 이제 힘이 이제 이시바 총리 체제에서 힘이 실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맞습니다. 펼쳐질 것이고 네. 아베 때 비해서 좀 성적이 부진하다 하면 또 자민당 내부에서 또 총질할 거고. 맞습니다. 예. 근데 독특한 거는 저기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더만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분 후보 중에 유일하게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주식도 갖고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주식이 없었더라고요. 아, 그 그래요? 얘기 일본 개장하고 주식.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3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3분기 마지막 거래일, 9월달 마지막 거래일, 이번 주는 국내 증시 3거래일 개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국군의 날 임시공휴 지정이 됐고 또 개천절 휴장을 하게 되죠. 이 가운데 뉴욕 증시 지난 주말에 이제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엔비디아가 좀 반등을 하다가 반등세를 멈춘 양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한테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좀 인식이 되는 것 같고 또 중국 경기부양책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상황인데요. 이번 주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 전략 세우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양시장 출발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 올라갑니다. 지금 2,665포인트, 코스닥도 0.27% 상승합니다. 77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이네요. 64,200원. SK하이닉스 호가보다는 양호합니다. 지금 0.5% 하락으로 182,8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2% 강세 보여줍니다. 426,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 올라갑니다. 99만 원이고요. 현대차는 보합이고요. 기아가 0.2% 소폭 내림세로 10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떨어집니다. 52,7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0.7% 상승합니다. 196,200원. KB금융이 0.2% 소폭 상승 보여줍니다. 84,0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 강세로 393,500원, 1.8% 올라갑니다. 오늘 2차 전지 셀 쪽 흐름 좋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삼성 SDI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도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최근에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지금 흐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 오늘 1% 상승 보여줍니다. 지난주 하루 제외하고 지금 보니까 7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3,300원. 알테오제는 좀 떨어지네요. 331,000원이고 에코프로 2% 강세 보여줍니다. 9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는 1.5% 떨어집니다. 84,700원. 엔캠이 1% 약세로 201,000원이고요. 지금 리가캠바이오는 0.8% 상승합니다. 98,600원에 거래되면서 반등을 보여줍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좀 워낙 많이 떨어졌었죠. 5%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 일부 되돌림 반등이 좀 이어지네요. 리가캠바이오 98,400원. 클래시스가 0.8% 떨어집니다. 55,500원이고 삼천당제약 1% 약세로 134,800원이고요. 휴젤은 1% 이상 올라갑니다. 246,000원. 리노공업 약보합으로 19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 아쉬운 게 좀 음봉이네요. 일단은 지금 섹터를 봤을 때는 해운주 흐름 좋네요. STX 그린로지스가 9% 강세 보여줍니다. 15,3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흥하해운이 2% 상승 2,380원, 페노션도 2% 이상 올라갑니다. 4,11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MM도 1% 상승하면서 19,050원. KSS 해운이 1.2% 상승하면서 9,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운주 외에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2차 전지 대표 종목 셀 쪽이죠. LG 에너지솔루션은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3% 이상 올라갑니다. 42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올라갑니다. 39만 원을 넘어서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0.7%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1.8% 상승하면서 36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LPG 쪽 흥구석유가 지금 4% 강세네요. 17,700원, 대성산업도 2% 올라가고요.
S올도 1.3% 상승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 종목들 상승폭은 다소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유가 같은 경우는 68달러 수준, 그리고 천연가스가 지금 간밤에 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그 밖에 종목들 좀 보게 되면은 글쎄 오늘 장에서는 통신주, 방위산업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통신주에서 KT가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여줍니다. 2.7% 상승하면서 41,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SK텔레콤, LG U+는 상승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밖에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 내에서는 에이스테크가 지금 상한가입니다. 1,059원. 그리고 대성하이텍이 18% 급등합니다. 5,140원. 스펙코가 7% 이상 올라갑니다. 4,07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니드도 2.9% 강세 7,940원이고요. 방위산업주예요. 자, 그리고 STX 엔진도 2%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빅텍, 퍼스텍도 2%에서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방위산업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제닉스 볼게요. 지금 45%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8,400원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신규 상장 종목 제닉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시스템 전문 업체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지금 48%까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자, 지금 시각 9시 6분 향해 갑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기관이 삽니다.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713억 원 순매수,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31억 원, 11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홀로 순매수 보여줍니다. 19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81억 원, 62억 원 순매도고요. 선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 많이 사네요. 지금 1964계약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지난 금요일 3시 30분 기준 대비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7원 70전 하락한 1,310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은 좀 상승폭이 축소되고 달러원 환율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예. 참 예전에는 달러원 환율 떨어지면 예. 시장 올라가는데 요즘엔 진짜 뒷걸음이네요. 그렇죠. 예. 참 환율은 요새 저 모르겠습니다. 환율은 모르겠는데 니케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니케이. 니케이가 지금 개장은 1.8%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4%까지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네. 장중에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 있고 그나마 이제 중국 공산당 건국기념일 비슷한 개념의 이제 국경절이라고 이번 한 주 그냥 중국 장이 안 열리니까 예. 중국 변수는 이제 그거 한데 국경절 동안에 이왕이면 좀 한국 돌아서 돈 좀 쓰고 갔으면 좋겠네요, 중국 사람들. 아, 그러게요. 예? 예, 예. 최근에 그래서 중국 소비주 왜 화장품주들이 좀 들썩였잖아요. 그래, 네. 명동에 사람이 많아졌대요. 명동에 사람이 많아졌다. 네. 오늘도 화장품주는 좋네요. 화장품 좀 좋고. 예. 화장품 말고는 없을까요, 우리 저기 대표님? 네. 중국이 저렇게 부양을 한다. 중국 경기 부양 관련해서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혹시 철강일까요? 이러기도 하고 맞아요. 화장품 예. 그러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네. 좀 떡고물 떨어질 때가 화장품 말고는 없나요? 글쎄요.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중국이 너무 그런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해갖고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철강을 덜 팔기는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과잉이라서 예. 철강석 가격이 엄청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집을 사실은. 더 짓기보다는 도로를 더 깔기보다는 지금 빈집 그냥 사람들 좀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는 걱정 진정한 의미에서 소비가 늘어야 되는 네네. 데라서 진짜로 이제 소위 소프트한 그런 게 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글을 읽다가 진정한 대국의 힘은 소프트 파워라는 거는 수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비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수출을 많이 해서 그 소프트 파워를 만든 게 아니라 많이 수입을 해다가 자체적인 그래서 소비를 해갖고 그렇게 보면 중국이 지금 수출 위주로 자꾸 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 다른 나라하고의 이게 그 마찰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과잉 생산 능력 이런 것 예.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좀 전향적으로 바꿔서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예. 과연 그게 진짜로 될지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소위 회의론자들은 예. 저 정부가 시진핑의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까?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보는 분들도 분명은 있습니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일본은 지금 거의 보면 아까 4.8%뭐 이렇게까지 네. 밀리던데 그러니까요.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엔화 뭐 이런 쪽도 있지만 이시바 시게루가 냈던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인세 인상이랑 예. 금투세 인상. 거기서는 금융소득세라 하더만요. 예, 예. 우리로 따지면 우리로 금투세. 따지면 이제 금투세. 예, 요거를 지금 안 그래도 받고 있는데 20% 받고 있는데 이걸 추가로 더 올리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소위 지방 정부 부양하는 데 쓰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상당한 리스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빠지는 이유 자체가 그것이 좀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당분간은 그러니까 일본 시장에서 좀 강하게 매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세금 얘기에 벌벌 떠는 거는 동서고급을 불문하고 나라와 지역을 불문하고 다 똑같은 일단은 현상이에요. 뭐 돈은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거는 뭐 일단은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세금, 죽어도 세금은 남고 뭐 이런 거니까. 아니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접어들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금 가격은 뭐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최근에 맞습니다. 구리는 뭐 또 중국 부양책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 기대감입니다, 사실은. 예, 예.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 못 드리는 게 지난 한 달간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소형주가 계속 가야 되는데 예. 소형주가 한 달간 안 좋았어요. 원래 금리 인하면 소형주가 부채 예, 그러니까. 부담이 줄어서 좋다고 연착륙되고 미국 경기 좋아지면 당연히 소형주가 예, 계속 예.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한 달간 사실은 소형주 왼쪽 편에 있는 소형주는 별 볼 일 없었고 대형주가 많이 갔고 대형주 중에서도 동일 가중이 여전히 많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에서도 이게 온기가 저 아래 중소형주까지 가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만은 아직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이제 들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긴 그림에서 아까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미국을 투자하거나 뭐 우리나라 투자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너무 특정 분야의 그 소위 몰빵 투자, 집중화 네. 투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이 차트가 S&P 500 대형주 내에서 동일 가중과 시총 가중 간의 상대 성과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동일 가중이 양호한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 시총 가중이 양호한 건데 이것이 기간이 꽤 그러니까 소위 이것도 사이클을 겪는데 확실히 동일 가중이 본격적으로 다시 좋아지는 구간. 시총 가중이 좋았던 게 2012, 14년부터 올해 지금까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19년도에 멈췄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 부양책 때문에 더 지금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시거나 어쨌든 글로벌로 투자하실 때는 동일 가중 투자를 꼭 하셔라. 너무 그러니까 압축돼 있는 특정 산업에 압축돼 있는 포트폴리오는 지양하셔야 된다. 보셔야 네.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마지막으로 지금 주요 이제 자산 군별로 놓고 보면 확실히 연초 이후에 뭐 우리가 막 S&P 500 열심히 보고 있지만 역시 1등은 금이었다. 그러게요. 예, 금이 금값 했다. 지금 보시면 금이 금값 했다. 예, 네. 일주일, 1개월 연초 후 이거 1년을 놓고 봐도 똑같습니다. 이게 예. 아니, 이자도 안 주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게 그만큼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게 사실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부채 증가, 네. 소위 미국 정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한 우려가 이게 글로벌 큰손들이 커졌다. 그건 확실하다. 그런 것들이 확실히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채권 뭐 이런 순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포트폴리오가 시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주식시장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착륙 오고 당연히 우리는 계속 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시장의 절반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시장에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뭐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 포트폴리오를 다변하고 있으니까 네. 자산의 군을 다변하고 있다. 주식만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서 제발 이렇게 한쪽에 너무 이렇게 몰아서 하시면 나중에 고생하신다. 꼭 좀 염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좀 뷰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거 기술적으로 설이 하나 깨지면서 이거 아무래도 1,300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달러원이요. 달러 환율. 뭐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근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도 BOK에서 금리를 지금 10월에 인하할 거냐? 인하할 거냐? 예, 그러면 사실은 1,300억대가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오히려 좀 좁혀진 거잖아요. 어찌 보면. 미국하고 우리가. 예, 우리가 네. 좀 좁혀진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원화 약세, 달러 강세의 그런 큰 소위 재료가 됐던 금리 차가 격차가 벌어졌던 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가는 건 어찌 보면 좀 다양해 볼 수 있고 이것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10월 달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되느냐 여부 뭐 이게 중요한데 적어도 채권 쪽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10월 달에 금리 인하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환율이 또 엄청 또 강세로 원화 강세로 가기에는 좀 약간의 그런 그 허들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를 인하해서 금리 차에 좁혀지는 것이 멈춰버리면 원화 강세의 추가 강세 여부가 일단락될 수도 있다. 그건 좀 염두하실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10월 달에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당장 이제 내일이 10월 맞죠? 이게 네. 예, 11월 맞습니다. 내일이 10월. 내일이 아니, 10월. 내일 우리 휴일이고, 네, 저희는 10월 2일. 지금 워낙 지금 생각보다 9월에 워낙 V자 반등 우리나라는 안 그랬지만 네. 특히 미국 포함해서 특히 중국 뭐 이런 데 V자 반등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11월 우리 대선까지 미국 대선 네. 우리 대선이래 미국 대선까지 하도 그냥 미국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대선까지 예.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초박빙입니다. 그리고 네. 10월까지는 사실은 미국의 빅스가 여전히 강해지는 높아지는 그러한 전통적인 계절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너무 넉넉고 마음 편하게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무게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고용 지표가 정말로 세게 나와주면 그러면 사실은 그 변동성을 다 누르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충분한 시장의 길은 열릴 수 있어서 여전히 이번 주 고용 지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앞으로 앞뒤를 가를 키는 맞고 다 중요한 거는 제발 그걸 보고 또 미리 배팅 몰빵 이건 제발 지양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주변에 너무 고생하시는 걸 많이 봐서 제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왜냐면 이게 너무 한쪽을 하셨다가 나중에 후회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상방을 열어두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가 0.14% 소폭 오르면서 2653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15% 소폭의 플러스권으로 77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전 거래일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는데 오늘은 기관이 삽니다. 932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63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 역시도 85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도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46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 역시도 75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 홀로 186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전기 제품과 화학, 해운 업종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비철금속, 우주항공과 국방 섹터 내림세고요. 건강관리 장비와 서비스 업종도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해운과 방산주 등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의 수장이 사망하면서 중동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항만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해운 운임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해운주 내에서는 STX 그린로지스가 7.9% 강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15,16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펜오션도 3.61% 올라갑니다. 4,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이 1.7% 강세, HMM이 2.07%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19,250원이고요. KSS 해운 역시도 1.36%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9,68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방산주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거래 재개로 방산주의 힘이 더 실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에이스테크는 이미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1,059원. 대성하이텍이 13.73% 상승하면서 4,93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페코도 5% 넘게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3,980원이고요. 휴니드가 2.46% 강세로 7,900원. STX 엔진이 1.54% 플러스권으로 18,4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인터넷 대표주 두 종목 모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올해 안으로 약 4천억 원을 투입해서 발행 주식의 1.5% 규모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 소각하는 특별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고 이 소식 덕분에 지금 2.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7만 5,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덩달아서 카카오도 올라갑니다. 1.36% 플러스권으로 현재 거래가 37,1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 부주도 상승세에 지금 시연 중인데요.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생산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2.65%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42만 5,500원이고요. 삼성 SDI가 1% 가까이 올라갑니다. 38만 8,000원. 더불어서 SK이노베이션도 0.2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1만 9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휴장하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테마가 있는 종목들 흐름 계속해서 꾸준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확인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이번엔 매도 우위가 많은데요. 서학개미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 단위 기준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다 원달러 환율까지 하락하면서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5위는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TSLL, 그리고 테슬라가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3분기 차량 인도량과 10일 예정된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투자 회사들도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잇따라 인도량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들어 중국에서 모델 Y의 판매가 급증했죠. 이에 서학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3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매도 우위인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블랙웰이 대량 생산에 들어갔던 모건 스탠리 보고서와 함께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주식 매각 완료가 힘을 보탰는데요. 한편 중국이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대신 중국산 AI 칩을 구매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중국에 수출하는 H20의 공급을 중단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현재 중국이 엔비디아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매출에도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가에서 주목하는 뉴욕 증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풍향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매출과 1분기 가이던스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강력한 인공지능 수요가 데이터 센터 서버용 D램과 HBM 판매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HBM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데요. 상승세가 아직 초기라 점차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더욱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내년까지 마이크론의 HBM 제품은 매진된 상태죠. 내년 수조 원 단위의 매출액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JP모건의 한란서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론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 $180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퍼스트솔라입니다. 트루이스트 증권의 조던 레비 애널리스트가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 $300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11월 대선이 주목되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태양광 및 청정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유지되고 친환경 쪽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퍼스트솔라는 변동성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 섹터에서도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있죠. 이 점이 향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거란 의견입니다. 또 규모와 제조 기반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 승자라는 평가인데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가 훈풍으로 작용해서 성장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의 $5 세트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엔 맥더블 또는 맥치킨, 또 스몰 사이즈 감자튀김, 치킨 너겟 4조각, 스몰 사이즈 음료가 포함되는데요.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출시된 후 가성비 메뉴라는 호응을 얻으면서 오는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실제로 고객 방문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에 골드만삭스의 크리스틴 조 애널리스트는 맥도날드가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빠른 판매 증가와 유입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투자 의견인 중립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284에서 $325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문제가 떠오른 지 이미 오래됐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사업성 재평가 등을 거치면서 위험이 번질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라고 정부 당국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죠. 네, 그래서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를 통한 제3자 매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노려볼 매물은 있을지 오늘은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참 지긋지긋합니다. 이 부동산 PF 부실 얘기. 아니 지금 저축은행들의 손실이 엄청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그 현재 부동산 PF 시장이 네.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인 것 사실이죠.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사업장의 어떤 사업성 평가를 할 때 통상 4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이제 양호, 보통 예. 또는 유의, 부실 우려로 분류를 하는데 이때 또 유의 또는 이제 부실 우려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이제 신속하게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분양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저축은행의 경우에 유의 또는 부실 우려의 비율이 약 27.7%로 증권사 또는 캐피탈보다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대 저축은행 부동산 PF 규모가 올해 2분기 말 약 3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요. 그중에 고정 이하 여신 규모가 약 6,71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특히 이제 1분기 말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약 13.24%에서 2분기 말 19.76%로 어찌 보면 약간 폭등했다, 급증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제 고정 이하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채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최근에 어떤 그 PF 시장 사업장의 컨디션이 좋지 않고
차후에 이제 이러한 그 사업장의 PF 사업장의 어떤 그 부동산 경매나 신탁 공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분양시장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시장이 어렵다고 한다면 더더욱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PF 부실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제 경공매를 통해서 부실 사업장을 정리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식인 거예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경매를 통한 처리가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을 제공할 때 대출금을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물론 그 프로젝트도 좋습니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즉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에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후에 이제 저축은행이 이 법원을 통해서 강제 매각 후에 이를테면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공매를 통한 처리가 있을 수 있겠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을 제공할 때 이를테면 신탁회사가 담보신탁 등을 한 부동산 사업장에 대출을 해주고 이후에 이제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온비드 공매 사이트를 통해서 신탁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낙찰 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가져가면 좋을 텐데 다만 이제 만약에 이러한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이 이를테면 서울에 아파트만을 짓는 사업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상당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서울이 아파트인 경우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요즘에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시장이 좋지 않은 이를테면 서울의 아파트형 공장, 일명 뭐 지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아파트, 오피스텔, 지산 같은 경우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앞으로 경공매 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여전히 이제 미분양들이 상당히 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장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축은행이 이런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는 그렇다 치고 지금 뭐 저축은행 어쨌거나 이제 PF 사업장의 경공매 이제 속도전을 펼치는 양상인데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낙찰 사례가 나왔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어쨌거나 그 입지가 좋은 곳들, 또는 미래 가치가 있는 곳들은 여전히 좀 고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물건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지산이라든지 상가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뭐 이를테면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경매 낙찰 사례를 한번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약 33개의 필지가 이제 경매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면 감정가 161억 원짜리거든요. 근데 두 번 유찰된 후에 최저가가 103억 원 정도. 다만 이제 지난 7월 30일 날 113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1순위 원래 채권자가 이제 다올저축은행인데 원리금 약 92억 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저축은행이 전액 회수를 다 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액 회수가 가능했던 이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담보가치 대비 비교적 적절한 대출 금액을 해줬다. 이것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경매 나온 곳이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초역세권. 그래서 오피스텔 사업 시행지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초역세권에는 오피스텔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가 의외로 낙찰이 좀 잘 됐고 저축은행은 모두 회수하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두 번째는 그 신탁 공매 낙찰 사례를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대지인데요. 토지가 약 431평, 감정가가 364억 원이었고 4번 유찰된 후에 최저가 255억 원, 이번 낙찰은 100만 원 더 써서 255억 원, 100만 원에 낙찰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신탁 공매를 낙찰 받을 때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그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권리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만든 서류가 있는데 그걸 좀 잘 보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신탁 공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온비드 공매에서 압류재산 공매랑 약간 좀 혼동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압류재산 공매는 법원 경매처럼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뭐 이를테면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다 소멸하니까 네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탁 공매는 말이 공매지 사실상 일반 매매입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기부상의 하자 또는 임차인상의 하자를 모두 떠안는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따라서 신탁 공매 같은 경우에는 입찰 정보에 공고문이 있어요. 첨부 파일에. 그 공고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좀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각 사업장마다 공고문이 약간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꼭 공고문을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저축은행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발생한 그 보증 사고에 대해서 그 대위 변제액이 폭증했다. 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대위 변제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를테면 임차인이 네. 원래 이제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임대인이 자력이 없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허그한테 전세 보증금 반환 가입을 하신 임차인들한테 먼저 돈을 준다는 거죠. 임대인을 대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임대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일명 이제 우리가 허그라고 하는 건데 플레임은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올해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약 2만 3천여 건 보증 사고가 발생했고, 그 규모가 무려 5조 5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뭐 보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위 변제 채권 회수율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 이 허그의 대위 변제 채권 회수율이 한 69%, 뭐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 지난해는 이 회수율이 13%로 급감했습니다. 그만큼 손실이 엄청났다. 그렇죠. 네, 그래서 7월 달까지 대위 변제액 3조 한 7천억 중에 15%인 약 한 5,700억 원 정도만 회수하는데 그쳤다. 나머지는 못 받았다, 떼였다. 아직까지는 이제 떼인 건데 이제 추후에 이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우리 보면 임대인들의 자력이 없어서 또 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쉽지 않다 봐야겠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그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 보증. 그러나 이제 이것이 건설 경기가 이제 악화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됐다. 이를테면 건설사가 또 파산 또는 이제 사업이 중단되면 이 허그가 책임지고 예. 분양 계약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거나 금액을 보상하게 되는 건데, 일단 이런 쪽에서 일단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올해 8월까지 요런 기업 보증에 대해서 약 한 1,197억 원 대위 변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이 예. 있었고요. 두 번째 또 우리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예. 일단 전세 사기도 상당히 많았고 예. 역전세가 주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주된 이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제 허그가 이를 보증해서 임차인에게 대위 변제를 해주고, 반면에 이제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제공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를테면 경매를 예. 청구하는, 그래서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역시 이제 허그가 여전히 앞으로도 이런 어떤 분양 보증 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상당히 많은데 예. 여전히 분양 부진이 이루어지거나 또 전세 사기가 많이 이루어지거나 역전세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허그의 그러네요. 부실은 상당히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허그 자체가 또 설립된 배경이 또 그런 부분이어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런 채권 회수율이 너무 낮아진다는 것은 또 나중에 보면 또 국민의 혈세로 그렇죠.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국민의 혈세로 해서 그냥 궁금한 게 다 해소됐네요. 네. 허그, 주택이니까 하우징일 거고, 네. 도시니까 얼번일 거고, G는 보증이니까 개런티겠고, 네. 뭐 대충 알아듣겠는데 결국 저렇게 혹시 잘못되면은 우리가 해줄게. 그게 결국 세금이란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사기 전세 사기가 됐건 뭐가 됐건 사기 친 놈들만 좋은 거네요. 세금으로 다 보전받고.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니 그러면 여기도 지금 저축은행 마찬가지로 뭐 15% 13%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떼인다고 봐야 되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적자 해결 위해서 경공매를 진행한다. 어떻게 뭐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꾸준하게 좀 진행이 네, 되고 있는데, 네. 원칙적으로 이제 전세 보증 문제는 대부분 이제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빌라에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허그의 이런 문제들은 전세가 대부분이다, 빌라가 대부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케이스를 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을 대신해서 지급을 했고, 이후에 이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이 다세대 주택은 임차인 신모 씨가 임대차 계약을 한 케이스인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할 때는 시세가 계략적으로 한 3억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등기부가 깨끗했을 때 임차인이 1순위로 보증금 2억 7,150만 원, 임대차 계약을 했고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예. 다만 이제 전용 면적이 한 6.58평인데 조금 이제 당시에는 좀 금액 자체가 좀 과한 것이 아닐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고 역전세 현상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전출을 했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허그가 대의 변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받아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보시면 감정 평가액이 2억 5,800인데 한 번 유찰된 최저가가 이를테면 2억 640만 원입니다. 네. 제3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은 절대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물건입니다. 왜 한 번 유찰됐는데 낙찰받으면 안 될까?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낙찰을 싸게 받아도 여기 보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2억 7,15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낙찰자가 감정가 2억 5,800에 낙찰을 받든 이번에 뭐 2억 1,000에 받든 어쨌거나 선순위 임차인 2억 7,150만 원 못 받은 나머지를 낙찰자가 떠나야 된다. 이런 물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허그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허그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인데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 맨 밑에 보면 특별 매각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 특별 매각 조건을 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거나 그 선순위 임차인 2억 7,150만 원 허그가 인수했는데 이거 원래 다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낙찰된 금액 빼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안 줘도 된다. 나머지를 허그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네. 실제로 낙찰이 된 케이스. 자, 두 번째 이 물건인데요. 이게 이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예. 감정가가 2억 4,900만 원. 이게 이제 한 번 유찰된 후에 최저가가 한 1억 9,920만 원인데 문제는 선순위 임차인이 무려 2억 9천만 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낙찰되기 어렵습니다. 예. 임차권 등기하고 역시 허그가 대의 변제를 했다. 이제 원래 낙찰자는 낙찰 후에 나머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을 인수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2억 3천에 만약에 낙찰된다. 네. 그러면 선순위가 2억 9천이니까 6천만 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허그가 이렇게 6천만 원 우리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떠안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너네가 편안하게 낙찰 받고 추가로 선순위 임차인한테 줘야 될 금액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빌라 같은 경우가 네. 낙찰이 되고 있고요. 지금 허그가 이렇게 커멘트하기 전까지 이를테면 한 6개월에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 방송에서 서울 강서구의 화곡동에만 네. 빌라 경매가 무려 600건 있었잖아요. 네, 네.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예. 낙찰되고 경매 매물로서는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굉장히 그 허구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공물 매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네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 허그의 경매 물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네. 커멘트가 있습니다. 허그 인수 조건 변경. 아까처럼 그런 커멘트를 해주는 그런 케이스를 예. 물건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검색이 가능하게끔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는 금액들, 그러니까 네. 허구가 인수한 것들은 모두 포기하겠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모든 물건이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을 포기한다. 이게 아니고 네. 허그가 예. 인수한 것 중에 예. 저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가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비고란에 예. 반드시 허그가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이런 커멘트가 있는 것만 그런 것이지. 건건이 다 다를 수가 네, 있다. 맞습니다. 그냥 네. 허그가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건 아니다. 또 제3자가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떠안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허그의 홈페이지에서도 예. 공매에 나오는 또 경매에 나오는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냥 요 뭐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요 경공매 매물 사례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공매 매물이 네. 앞으로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가져온 것은 첫 번째는 인천 서구 금곡동의 땅입니다. 네. 인천 서구 금곡동의 대지 약 한 490평인데 이게 이제 최초 매각 가격이 55억 원이었었고요. 두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가 한 5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요거는 교보 자산 신탁의 신탁 공매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뭐 이를테면 뭐 강남구 삼성동이나 뭐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경매는 이제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온비드 공매 중에서도 압류재산 공매는 이게 없는데 네. 신탁 공매는 네. 일반 매매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신탁 공매는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다. 이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가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탁 공매니까 공매니까 예. 이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데 안 봐도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어허. 네, 그래서 예, 그거를 예.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신탁 공매의 공고문에 네. 또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고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좀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토지하고 건물이 또 공매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초 매각 가격이 약 534억 원, 토지가 약 한 157평 되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 현장에 가보면 건물은 이미 철거된 상태입니다. 하나자산 신탁의 신탁 공매인데 이 땅 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자산 신탁의 건축 허가가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자산 신탁이 신탁 공매를 하기 때문에 네. 요거를 낙찰받게 되면 하나자산 신탁과 협의해서 이 건축 허가를 인수할 수도 있고 건축 허가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원칙적으로 이제 인수 조건 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인수를 할 건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공고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물건들은 원래 이제 입찰하기 전에 하나자산 신탁의 담당자를 먼저 만나서 네. 이거를 내가 낙찰 받았을 때 이런 건축 허가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또 지자체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네. 또 이제 공매다 보니까 네. 그게 또 바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탁 공매이기 때문에 예. 일반 매매랑 똑같기 때문에 예. 토지 거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 꼭. 예. 그렇지 않으면 또 매매가 무산될 수 있다. 신탁 공매가 무산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경공매 매물 좀 접근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어쨌거나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서울의 아파트는 여전히 상당히 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네. 이를테면 뭐 지방이라든지 또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지산이나 상가 등이 네, 경매로 네,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어쨌거나 부동산 투자는 가성비가 중요하잖아요. 가성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 매매로 야 지산은 안 돼, 상가는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하남을 다녀왔는데 하남. 네, 이를테면 상가나 지산 같은 경우가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네. 이 반값으로는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매매는 안 되지만 경매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때는 좀 집중 현장 좀 제대로 가보고 권리상에 또 물건상에 하자 없다면 적극적으로 입찰해 보는 것도 저는 지금이 상당히 좋은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뭐 공실이 아니고 그냥 누가 들어올 수는 있는 위치. 그렇습니다. 뭐 역세권도 있고요. 역세권도 입지는 상당히 있고. 좋은 편입니다. 그래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시장이 지금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좀 음봉을 나타냈잖아요. 전반적으로 투자자분들 좀 경계성 심리가 좀 확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네요. 니케이도 계속해서 뭐 낙폭을 키우고 있고. 네. 의외로 나는 마지막 거래일 조금 그래도 뭐랄까 좀 그거는 있을 줄 알았는데. 기대를 조금 하셨어요. 네, 좀 아쉽네요. 네, 거기다가 또 휴일도 잡고 있어서. 그러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2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